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도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장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했고 기존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루어진다는 라이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총선 이후 국방 정책과 날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불줄기가 지면을 뜨겁게 달구며 우리 공화국의 군사력을 용용히 과시하는 첨단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군 정찰 위성에 이어 이제는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면서 우리는 물론 주변국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국방 분야의 총책임자시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모시고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방안 등을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질문은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이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안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방 정책은 어떻습니까? 국방 정책은 뭐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저는 늘 국방을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우리 군의 군사 대입 태세,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 세 번째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우방 국가의 안보 협력과 연대. 그래서 일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북한이 도발을 억제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그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장관께서는 보면은 지금 21대 국회의원도 이제 하셨고 장관하기 직전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끌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103명으로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일각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본연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히 이제 국방부는 그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국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문제, 사망 문제인데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바로 특검 법안을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무부처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선 최상병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어떤 실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어떤 항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과 군사 재판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는 문제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법기관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법 절차를 믿고 좀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와 재판을 먼저 기다려보고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군의 최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 한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2월, 그러니까 총선 일주일 전쯤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현지를 시찰하는 건데, 저 김 위원장 뒤에 보이는 저 미사일, 네. 저게 이제 최근 쏘아 올렸다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맞습니까? 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건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 마5 이상으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마지막 종말 단계는 이제 미사일 비행 끝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활공 기동,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활공 기동을 해야 그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은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시도 있었고 2021년 9월부터 이것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을 했는데요. 지난해까지 3번은 전부 다 액체 연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2번을 했는데 1월 달하고 4월 달이죠. 전부 다 고체 연료로 했습니다. 이것은 고체 연료는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 1월 달은 앞에 그림에서 보면 앞부분이 1월 달은 원뿔형.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원뿔형이었는데 네, 네. 4월 달에는 소위 활공형, 날개가 있는 활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군요.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비행 궤적을 한미연합으로 정밀히 분석한 결과 네. 마지막 극초음속 환경에서 마지막 활공 비행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 미완의 단계인데 이게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라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북한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네. 이 극초음속은 장거리로 날아갑니다. 중거리 이상, 1000km 이상.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 미 정원 전력에 대한 피해를 목표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미 정원 전력도 유사시 우리 한국군을 위해서 정원될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고체 연료화.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 그리고 핵무기화를 실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사일에서 고체 연료화, 아까 뭐 시간 단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액체 연료는 네. 일단 연료 주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번 넣은 연료는 독성 때문에 쏘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획된 우주 발사체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무기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체를 사용해야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정찰하는데도 그렇죠. 오히려 고체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어렵죠. 전력 주입 시간도 없고 네.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연료 주입을 하면 액체는 기를 뿐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감시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감시도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체가 되어야 무기로서의 어떤 적응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고체 연료화 거기에다가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북한은 주장하는데 극초음속. 극초음속이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게 뭐 완전히 100%는 아니다. 성공했다라고 네.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죠? 그렇게 돼버리면 주로 이제 마지막 극초음속으로 네. 마지막 최종 그 미사일이 진입 단계에서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걸 타격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하는 거하고 또 무엇보다도 발사기에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 종말 단계 이전에 네. 중간 단계에서 아직 활공 비행을 하기 전에 타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한미연합 현재 대응 능력이면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 비밀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의주시하고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극초음속 관련돼서요. 와, 그거를 완전히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 한 100km 이상 비행을 극초음속 항공 중에서 예. 활공 비행을 해서 우리의 그 미사일 방어 능력을 피하려고 할 것이고 그 탄두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핵탄두. 기술을 개발하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은 북한이 자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벼랑끝 전술인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 주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한 30여 차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 비용을 다 합치면 작게 잡아도 8천억 정도에서 8천억이요? 예,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북한의 2년치 식량 부족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이것뿐만 아니고 북한이 특권층을 위해서 많은 돈을 1년에 한 2.5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당으로 봤을 때 특권층 1명당 북한 일반 주민의 28년치 소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특권층의 소비를 집중시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재앙이다. 재앙이다. 예, 또 북한이 또 특히 핵미사일 능력을 개발할수록 북한의 어떤 안전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위험해지는 핵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빨리 북한 정권이 올바른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이렇게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다 보면은 결국 전쟁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더 높아질 것도 같아요. 물론 장관께서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 없을까요? 그 전쟁 위기감, 북한이 이제 일방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니까 전쟁 위기감, 즉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전쟁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전쟁을 북한이 일으킬 가능성 우선 상시 열려 있습니다만 네. 제가 지난 연초에 말씀 올린 것은 당장 가까운 시일에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전쟁하려면 아주 필요한 포탄 등 전쟁 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김정은이가 2010 정책이라고 일단 민생을 달래기 위해서 지방에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규모 병력이 파견돼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전쟁을 하려면 조용하게 합니다. 그래야 기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위장 평화 공세를 하고 조용할 때가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짖는 개는 물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기를 조장시키고 전쟁을 할 듯이 떠드는 것은 실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항상 북한이 전쟁이나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당장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생업에 충실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보면은 실제로요. 총선 사흘 앞두고 네. 우리나라 서해 그 NLL이죠. 이 지역에서 보면은 GPS 위성 항법 장치 전파 교란 요걸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게 최근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크게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또 대비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큰 물리적 피해는 없었지만 네. GPS 공격하는 동안 우리의 이제 함정이나 우리 그 선박 이런데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용 장비는 네. 대부분 항제밍 장치가 돼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데 우리 민간 그 상선이나 이런 데는 조금 피해를 받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했을 때 또 다른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GPS만 가지고 운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즉각 회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니까요. 장관께서는 육군 특전사를 이제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를 방문하는 거를 이제 언론에 공개하는 게 이게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뭐 실제로 방문한 것도 좀 오랜만에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특수전 부대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직접적인 도발을 해서 성산이 없다고 느끼면 후방지역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부대가
특수전사령부이기 때문에 네. 그 점검도 좀 하고 특전사령부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조치해 줄 게 무엇인가를 현장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관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게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해서 한반도는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 제 신념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그럼 힘이란 무엇인가? 뭐 제가 국력의 총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응징력입니다. 우리가 당시 수세적인 대응을 하면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해서 잃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도록 해주는 게 응징이기 때문에 그 응징이 바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북한이 도발이 억제돼야 평화이기 때문에 응징이 곧 평화라는 신념하에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우리 군이 정찰 위성 2호기를 이제 네, 쏘아 올리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네, 네. 사실은 뭐 아리랑 우리의 상용 위성들은 이미 올라갔고요. 그러나 군 정찰용 위성, 전담 정찰용 위성은 네. 지난해 EOIR이라고 광학 영상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위성 그 레이더 영상을 통한 네. SAR, SAR라고 SAR라고 합니다. 하대요. 예, 네. SAR 영상을 이제 최초로 올렸고요. 네. 그 SAR 영상의 어떤 해상도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사진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세대도 올라가면 EOIR 한 대와 SAR가 4대가 된 콤비가 되는데 북한을 면밀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초소형 SAR 및 EOIR을 정확한 대수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수십 대를 또 쏴 올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촘촘히 주시할 수 있는 태세를 한국군 단독으로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쏘아 올린 위성 1호기 네. 하고 비교하면은 아까 뭐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까? 좀 그 성능이라는 게 아니고 보는 게 광학 영상이고 사진을 총천색으로 찍고 또 IR이라는 게 적외선으로 이렇게 야간에도 찍고 이런 거고 그럼 기능이 좀 다른 거군요. 쉽게 말해서 EOIR은 우리가 고성능 사진기를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SAR는 레이더 전자파를 통해서 도로 오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명도는 아무래도 광학으로 찍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레이더 영상이기 때문에 주야, 뭐 지형, 기상 모든 걸 막론하고 사진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안적으로 운용하면 북한의 어떤 활동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저희 KBS 기자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위성에서 바라본 공항을 낀 도시 사진입니다. 중심부에는 활주로로 추정되는 긴 선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건물로 보이는 흰점 형태가 집중돼 있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에 탑재된 것과 같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로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SAR는 지상의 전파를 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은 흑백이고 점 또는 선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SAR의 진가는 1호 정찰위성과 결합했을 때 극대화됩니다. 1호 위성은 전자광학과 적외선, EOIR 방식, 특히 EO식은 가시광선을 활용한 직접 촬영으로 가로 세로 30cm 물체까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EOIR 방식은 기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흐린 날씨 비중이 70%인 한반도 특성상 임무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를 기상, 밤낮 영향을 안 받는 SAR로 보완하는 겁니다. 또 전파를 활용한 SAR가 은폐, 엄폐돼 있는 금속성의 군장비를 찾아내기에도 유리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요. 네. 이게 독자적인 정보 감찰 능력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긴 하는데 저게 이제 좀 궁금한 게
미군에서 제공되는 자료도 뭐 비슷할 것 같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독자 개발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죠? 미군이 일단은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보에 우리 능력, 자주 우리 정부의 독립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대의 외에도 미군은 전 세계를 감시합니다. 그렇죠. 한반도 소위 위성이 재방문 중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걸 더 자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두 가지고 물론 미국이라든지 일본하고 정보 공유를 해서 보다 보완을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이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킬체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발사 전에 지상에서 경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정 시설들, 북한이 미사일 저장고나 이런 것을 파괴해서 계속 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실제로 미사일을 장착해서 이제 이동 발사대 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사하기 전에 이제 텔을 격파하는 여러 가지 이런 단계를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상 발사를 한 거를 우리가 킬체인이 실패를 했다고 했을 때 예. 이제는 미사일 방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북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군 정찰 위성 우리가 쏠 때 제 네. 기억으로는 우리보다 이제 열을 앞서갖고 북한이 먼저 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걸 이제 만리경 1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만리경 1호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만리경 1호는 우리 상용 1차 했을 때 니콘 카메라 일본에 주로 철새 찍는 일반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아직 정찰 능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번에 쏠 것도 마찬가지 북한에는 저화질의 상용 카메라 수준이면 우리는 고화질의 정말 군사용으로 유의미한 정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보니까 조만간 네. 2호 군 정찰 위성을 쏜다고 하는데 언제쯤 쏠 것 같습니까? 뭐 원래 북한은 내일이 이제 김일성 사망일입니다. 네. 4월 15일 날 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정황을 저희들이 추적 감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시험 이런 것들 기술적 보완하라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늦어도 4월 말 이전에는 발사할 것이다. 발사할 것이다. 네, 빠르면 뭐 이번 주말이라든지 며칠 후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라든지 무기 거래 이거 지금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미 다 거의 알려졌듯이 북한이 예. 주로 포탄에 대해서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요. 러시아는 여러 가지 군사 기술과 식량, 연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다음 달에 중국을 간다고 하는데 네. 중국 간 다음에 북한도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뭐 파악한 거는 없습니까? 뭐 구체적인 동향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네.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제법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군 정찰 위성과 북러 간의 군사 협력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미일 안보 협력의 의미, 그리고 K 방산 수출, 그리고 초급 간부 복무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제 필요한데요. 특히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제주도 먼 바다죠. 네, 네. 남방 이제 공해상에서 한미일 네, 네. 해상훈련이 있던데 이 목적이 뭐죠? 북핵에 대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유사시 억제가 실패했을 때, 많이 발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훈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북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혹시 뭐 중국에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훈련 이런 목적은 또 없습니까? 일단은 북핵 억제 대응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3개국이 공동으로 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 네. 김일성 사망일이 아니고 생일이죠.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장관님께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일을요. 김 네. 생일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착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훈련, 네. 해상훈련이죠. 한미일 해상훈련과 관련해서는 미국 해군이요. 아주 이례적이긴 한데 저희 취재진한테 전략 자산인 핵 항공모함 이거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언론에다가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죠? 기항하고 있는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러나 작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소위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 도발을 하지 마라고 하는 억제의 메시지 차원에서 이렇게 3개국이 같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타이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군의 동맹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어떤 역할론을 이제 강조한 것 같기도 한데 국방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만이 많은 위기 상태가 발생을 하면 바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바로 끼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침략이나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대만 위기 발생할 때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주한미군과 함께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위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북아, 대만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훨씬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이것도 한번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 동맹 방위비 협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방위비 협상이라는 것이 외교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장관님께서도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방위비가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다음 1조 이상이 이제 되었는데 가뜩이나 우리 재정이 어렵고 하는데 방위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담에 대해서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주둔구 지휘협정이라고 그러죠. 소파 5조의 그렇죠. 특별조치협정인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위해서 일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어 자체가 마치 미국의 무기라든지 미 군인의 인건비 이런 걸 한국이 분담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하는데 그건 전부 다 100% 미군이 합니다. 단지 안정적인 주둔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지 건설 비용.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한국의 노무자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국 건설회사나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환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재정 사업도 국내에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우리 거의 90%, 95% 정도는 한국 사회로 환원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왜 이렇게 빨리 시작했느냐라고.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기존에 맺은 협정이 이제 5년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미국 대선 때문에 이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일각의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협상이 비록 한국 정부에 환류되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밀고 땡기는 협상이 굉장히 길어서 네. 1년 반 이상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양국 그 국무부와 외교부가 서로 공감을 하고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은 보니까 이제 대표단 구성 등 네.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연관해서 만약에요. 네.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협정을 했고 이제 결정이 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이제 11월 달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은 다시 또 재검토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무슨 가능성이야 100%란 건 없겠지만 이미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존중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을 하면은 주한미군을 이제 줄일 것이다. 근데 장관께서는 주한미군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 침략을 억제하고 어떤 한반도 안정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안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도 전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 국방수권법에 28,5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해서 의결을 했고요. 제가 올해 한 3차례에 걸쳐서 미 상원의원 6명, 하원의원 8명, 14명을 접견했는데요. 물론 민주공화 양당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5차 SCM 때 오스틴 장관과 제가 또 공동성명서에서 다시 한번 명시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는 저는 뭐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한반도 전략가 중에 빅터 차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CG 보여주시겠습니까? 차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하면 미군 철수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신 것이고 제가 그래도 한국의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인데 미국의 대선 후보를 견해를 예상되는 견해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고요. 제가 그 한 가지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도 워싱턴 선에도 보셨다시피 지금 한미 동맹은 역사상 최강으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전략 동맹에서 나아가는데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동맹은 미 나토 동맹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강한 동맹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만큼 또 중요한 게 일본 아닙니까? 네. 최근에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저희 이제 도쿄 특파원이 취재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군사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굵직한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주일미군의 구조를 재편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방위 역량을 원활하게 통합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등의 영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We're modernizing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and we're increasing the interoperability and planning of our militaries so they can work together. 특히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함께 미사일 등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체제 하에 일본에 재무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국은 또 내년부터 영국과도 정례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호주와는 미사일 공동 방어 체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도 밝혀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同盟国である米国と
強固な信頼関係のもと、中国に対して、大国としての責任を果たしていくよう、働きかけてまいります。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며 처음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요. 우리 안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우리 안보에는요. 네,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한미 간의 워싱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2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불릴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죠. 그 뒤로 또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미일 그렇죠. 회담을 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큰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 뭐 세세한 것보다 총괄적으로 보면 네. 한미는 연합방위 체제입니다. 같이 합니다. 같은 단일 군대로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공동방위 체제입니다. 각각 다르게 싸우면서 협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방위 체제를 연합성으로 높일 수 있게끔 완전히 간 게 아니고 네. 한국처럼 가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정대되는 것이 혹시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고 일부 우려하는데 그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여기선 일본도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억제를 하는데 중요한 동맹의 우방의 동맹이 아닙니다. 우방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미일과 상관없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도 세계 최강의 동맹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주일 미군의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의 어떤 후방 병참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도 좀 변할 수는 있겠네요. 제가 봐서는 네. 주일 미군이 유엔사 후방기지 7군데에 운용하는 데 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점은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일본 자위대 태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CG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부대가 이제 SNS 공식 계정에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이 대동아 전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가 지웠는데 이게 자칫 일본이 과거사 이거 왜곡은 계속하면서 국방력 자신들의 국방력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동아 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북한이 다시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좀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저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의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육상방뇨 간부, 우리 같으면 육군본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즉각 시정 명령을 삭제하겠다. 그리고 대동아 전쟁을 태평양 전쟁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바로 바꿨습니다. 즉각 조치를 한 셈이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동시에 또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이제 생방송 아닙니까? 생방송 네. 바로 직전에 속보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드론 미사일을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 날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예, 우선 뭐 최근의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하자면 우연히도 제가 작년 10월 7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 유럽에서 이 불길이 중동으로 붙는구나.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 이 불길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붙지 않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꺼지지 않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또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시사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불길이 대한민국으로 붙지 않도록 네. 확고한 힘에 의한 억제 태세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더욱더 그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전투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시작되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포탄이 날아갔는데 이제는 드론이 날아갑니다. 드론이죠. 이게 드론 전쟁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드론 전쟁 양상이 변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이러한 전쟁 양상 변화에 맞춰서 지금 뭐 AI에 대한 국방 AI 센터, 그다음 드론 작전 사령부, 그다음에 육군의 드론보 부대 등 드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로봇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교훈을 한국군이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그 교훈대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갖고요. 국방부 현안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는데 제일 먼저 인구 감소예요. 네. 인구 감소가 되면은 군 병력이 이제 부족할 거 아닙니까? 미국 CNN이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봤는데 세계 최저치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이 될 것이다. 한국군의 새로운 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대한민국 20살 남성 예상 인구수인데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2042년 되면은 12만 명. 지금 한 20만 명 정도는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12만 명 반토막 나는데 그 정부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 이제 조금 대책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우리가 60만 대군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50만 대군입니다. 네. 한 10년 정도까지는 겨우 유지가 되는데 2차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아까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30대 중반부터는 30만 유지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대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비병력 구조를 우선 간부, 소위 장교와 부사관을 과거에는 대량 획득을 해서 빨리 전역시키는 소위 네. 단기 위주였는데 네. 일단 장기 위주로 바꾸겠다. 그러면 초급 간부 소집 소요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역 자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상근 예비역을 이제 대폭 축소하고 종국에는 없애고요. 그다음에 여군 인력을 10%인데 지금 15%까지 확대를 하고 병영 특례 같은 것들을 되도록 없앨 소위 상비병력 구조를 혁신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예비군, 예비 전력을 보다 정예하고 첨단화해서 상비병력 부족분을 일단 메우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군인은 오로지 전투 임무, 그러니까 뭐 교육하고 후방에 정비하고 수송하고 소위 군에서는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네. 전투근무지원 소요는 소위 말해서 민간 역량을 아웃소싱을 하든지 군 책임 운영 기관을 만들든지 해서 보충을 해서 오로지 부족한 군 병력은 전투병 위주로만 전투 위치로 보내는 것. 네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드론,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과 AI를 이용해서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병력, 네. 고효율, 고전투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일대 혁신을 해서 이 네 가지를 가속화시켜서 인구 절벽 시대의 상비병력 부족을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초급 간부, 중원 이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초급 간부도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빨간불이 펴졌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ROTC 학군사관학교 사관 후보생이죠. 학군사관 후보생의 비율을 보면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네. 2016년도에 16,000명인데 지난해죠. 2023년도에 5,000명이에요. 이거 장관께서 이게 보시기에 ROTC 지원자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조금 착각이 지원자 수 저게 네. 소요가 다냐 아닙니다. 소요는 한 4,000명 미만인데 네. 옛날부터 경쟁 대수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물론 이대로 방치를 하면 나중에 소요보다 부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일단은 초급 간부를 중견기업 수준 이상으로 경제적 보상을 일단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의 근무수당, 100시간 인정, 당직 근무비, 올해부터는 이사 하물비 등등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군 내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파악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문화소외직에 대부분 근무하게 돼 있는데 정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어떤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든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소위 일하는 문화와 그 주변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세 번째는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죠. 지금은 힘들지만 네. 미래에 내가 내 인생에 이 군생활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무자에 대한 자기 개발 기회, 교육 기회라든지 이런 걸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초급 간부의 롤 모델은 중견 간부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장교의 삶이 너무 힘들면 지금 자기는 당장 좋아졌지만은 몇 년 후에 희망이 없으면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는 초급 간부 외에 중견 간부, 특히 중견 지휘관들의 전투 지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ROTC 출신이고요. 네, ROTC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만나면은 물어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금 현역 같은 경우는 18개월인데 ROTC는 28개월. 10달 차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에는 보면은 장교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업에 취입. 근데 이게 좀 없어졌어요. 요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ROTC의 복무 기간은 지금 다른 뭐 해병대, 다른 군의 어떤 복무 기간, 그다음에 다른 또 출신의 기간 이런 것을 고려하면 또 그다음에 그렇게 복무 기간을 축소하면 또 많은 인원을 소집해야 되는데 군의 어떤 교육 여건에 이래서 당장 검토하기는 제한되는 점이 있어서 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고요. 아까 말한 두 번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산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또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돼서 22대 국회가 되면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급 간부들의 근무 여건 개선, 초급 간부의 미래인 중견 간부의 어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동시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화제 좀 다시 한번 더 바꿔볼게요. 이게 좀 훈훈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9살 어린이 이제 손편지를 이제 받아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 선생님처럼 저도 제가 도울 사람이 생기면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건데 공사 현장에서 이제 눈을 다친 30대 아빠가 10곳이 넘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거절당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국군 수도병원에서 이제 응급수술을 받아서 이 딸이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굉장히 훈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민간인들이 군 병원에서 많이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외상센터 그러니까 긴급한 외과 수술에 대해서는 연간 사실 한 90건 정도가 민간인들이 긴급하게 왔을 때 치료를 해줬고 대부분 다 우리가 여기에 전문 군의관의 시스템이 사실 외상 전문으로서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돼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결코 국내 어느 병원, 상급 병원보다 저희 실력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이번에 오시는 분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2개월 동안 350명이 오셔가지고 만족하게 부작용 없이 다 수술을 다 잘 했습니다. 처치를. 그래서 그걸 따지면 2개월 동안 한 것이 연간보다 한 4배 정도 많았습니다. 4배요? 예. 이 외에도 저희가 응급실이 있는 12개 군병원을 국민들께 개방했는데 690명 거의 700명 가까운 국민들께서 오셔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작 이제 내 아들이 군대 들어갔는데 사고가 났는데 제때 치료 못 받는 거 아니냐? 군 장병들이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뭐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당장 부족하겠지만 현재는 우리 군의관들이나 이 군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간호장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군 의료 지원에는 전혀 공백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의대, 아예 이번 기회에 국방의대를 세우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독일 모두 다 국방 전문 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 전문 의학원이 있고 자체 양성도 하고 또 일반 의대에 그 장학금을 줘서 네. 또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어떤 군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0여 명 군 위탁생이라고 해서 우리 군 자체 장교를 선발해서 서울대학이라든지 이런 의대에 지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군 자체 이런 의료 인력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네. 지금 발의도 의원 입법이지만 발의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대 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K방산으로 한번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참 수출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었어요. 네. 한번 보시죠. 이제 국내 기업 방위산업 수주 잔액인데 이게 불과 한 3, 4년 사이에 2배 정도 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각되는데 5배. 5배. 2022년 3년이 150억 불 평균 되는데 네, 네. 그전에 30억 불 정도 했거든요. 예,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저렇게 방산 수출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 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러시아 광장에서 모스크 소련의 기가 내려가고 네. 정통 러시아의 3세기가 올라와서 우리가 탈냉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만 냉전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방위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구도화에서 모든 걸 유지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돼서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제 덕이라면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유지해놨던 방위사업 인프라가 수출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 외적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변화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보니까 우리 강력한 이 방위산업 수출의 경쟁자가 될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제가 봐서 크게 위협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산업 능력과 기술 능력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임기 내에 어떤 일을 역점적으로 하시고 싶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현존 군사대를 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방혁신을 통해서 미래의 선진 강군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네. 계속 착착 진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사대입대에서 병행해서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게끔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네. 가치 공유 국가의 안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네 가지 중점을 가지고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